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에게 버려진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죽음보다 깊은 배신을 겪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그는 세상에 단 한 줄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결말이다. 이제 스스로 감당해라. 오늘 인생 이야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췌장암 3기 진단 이후 재산을 빼앗기고 완치 후 돌아온 한 남자의 죽지 않고 다시 살아가는 일.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고요히 물러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매일 아침 이 강릉의 바닷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보리차를 한 잔 내립니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사그라질 즈음 두 손으로 잔을 감싸줍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를 닮았습니다. 요즘은 커피보다 이게 좋습니다. 쓴맛 대신 구수한 향과 고요함이 남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이제 정말 편해 보이세요. 지난 일은 다 잊으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잊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평온은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철저히 무너지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찢긴 끝에서야 겨우 손에 쥔 조각 같은 평화입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을 맴돕니다. 그 바람이 제 볼을 스칠 때마다 생각합니다. 살아있네요. 아직은. 그 말이 이제는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췌장암 3기입니다.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두 동강 냈습니다.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구나.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버텼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병원비도 그렇고 이것저것 처리할 게 많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통장이나 도장은 저희가 보관해 드릴게요. 급한 일 생기면 바로 쓸 수 있게요. 그때 저는 그 말을 고마워했습니다. 이 아이가 참 믿음직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시작된 계산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따뜻함보다 주도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랑 집 관리비 때문에 잠깐만 정리 좀 하려고요. 종이 위에는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자세히 읽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믿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창가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들의 발걸음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3번 오던 아이가 이젠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아버지, 약 잘 챙겨 드시죠?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 그 말 뒤로 늘 길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조금만 아껴 쓰셔야죠. 남은 돈도 생각하셔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몸보다 내 통장을 더 걱정하는 가족.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들린 대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요양병원 알아봐야지. 아버님도 올해는 못 버티실 거야. 그 목소리는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 퀭한 눈동자. 그 속에서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서늘한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준비해야지.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만든 죽음의 끝을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자가 되었고 그들의 말, 시선, 행동 하나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노트는 치료 일지가 아니라 복수의 일지였습니다. 며칠 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대신 수납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대신 그 두 글자가 그렇게 무섭게 들리긴 처음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끝은 아직 아니야.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진짜 끝이지. 지금 이 바다 앞에 앉아 있으면 그날의 냄새가 납니다.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그리고 내 손에서 흘러내리던 그 서명 한 줄. 이 평온은 행복이 아닙니다. 복수의 불씨가 다 타버린 뒤 남은 제 위의 고요함. 그게 지금 제 삶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하루에도 2번씩 들르곤 했습니다. 간식거리를 챙겨오고 저녁엔 같이 뉴스를 보며 웃기도 했죠.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바빴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식사는 좀 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동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탁자 위의 서류와 약 봉지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병원비 계산서예요.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네요. 전표에는 이상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420만 원. 이전보다 거의 2배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제가 묻자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요. 치료 과정이 조금 바뀌어서 그래요. 요즘 다 이 정도 나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치료가 바뀌었는데 왜 나는 모를까? 그날 밤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가 좀 올랐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환자분은 이번 달 검사 취소된 게 더 많으신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 돈은 어디로 간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눈을 뜨면 아들의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루는 손이 익숙했고 간호사에게 말을 건넬 때 목소리가 미묘하게 낮아졌습니다. 하루는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집에 남은 통장은 제가 잠깐만 챙길게요. 병원비랑 약값 계산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건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니? 제가 묻자 그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선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위험해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말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그때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서
제 삶이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다는 걸. 어느 날 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 냄새가 희미하게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맡을 비추는 스탠드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있으니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처리해요. 아버님 상태 생각하면 시간 많지 않아요. 그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 알았어. 이거 정리만 되면 우리도 좀 숨 돌리겠지. 그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잔금은 이번 주에 정리하고 등기 이전은 변호사 통해서 바로 진행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상태는 의사 말 들은 걸로만 하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병실의 시간을 바꿨습니다. 아침이면 의사보다 먼저 회진표를 확인하고 약이 줄어든 만큼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간호사가 나갈 때마다 메모를 했습니다. 누가 왔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며느리는 점점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에는 정이 아닌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도 이제 여유가 없어요. 아버님 통장에 남은 돈 조금만 정리할게요. 치료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리한다는 말은 곧 가져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저는 문득 손에 남은 과일 향을 맡았습니다. 그녀가 두고 간 귤 껍질 냄새였습니다. 그 향이 이상하게 역했습니다. 이제는 냄새조차 달게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날부터 나는 환자가 아니다. 며칠 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식사도 잘하시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 아직은 살아야겠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죠. 아직은. 그 짧은 두 글자가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그날 밤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내가 너희 손에서 끝나지 않아. 창문 너머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아래선 거센 흐름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왔고 저는 천장을 바라본 채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고통이 아니라 버릇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이 병실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에는 언제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일이나 죽 대신 도장과 계약서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죠.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집 한 채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정리라니 내가 죽은 다음 얘기 아니냐? 그는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살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한 얼굴, 마른 입술, 그 위에 얹힌 억지 미소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도 병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약효가 드셨나 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은 늘 서랍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제가 들고 있던 남은 통장 한 권이 있었거든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표지가 미묘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때도 습기도 아닌 누군가가 몰래 꺼내본 흔적이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거였지.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나라는 사람보다 그 통장이 더 중요해진 거야.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 정산 때문에 변호사 한 분을 만나야 해요. 그분이 도와주신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몸도 약하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대화가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이름은 서류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던 거겠죠. 하루는 며느리가 병원비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버님, 혹시 안 쓰시는 통장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압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효심의 얼굴로 명령을 했죠. 그녀가 나간 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걱정하는 말이 돈 걱정으로 바뀐 걸까? 그날 오후 병실 문틈으로 들린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상태 생각하면 이번 달엔 정리해야 해. 이러다 돈만 다 나가. 그래도 조심해. 괜히 오해라도 사면. 무슨 오해? 우린 아버님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이미 빠져 있었다는 걸. 그들이 말하는 아버님은 인감도장이었고 그들의 효심은 장고 확인 문자였습니다. 며칠 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드님이 다음 달 병실 옮긴다고 하시던데요? 그 말에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옮긴다고요? 어디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양병원 말씀하시던데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아직 걷고 말하고 생각도 똑바로 하는데.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나를 옮기겠다는 거구나. 살아있는 사람을 천천히 지워버리겠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자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울기도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서러움이 목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더 편하실 거예요. 간호사도 상주하고 시설도 좋아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넌 편하겠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편해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 웃음이, 그 말투가 너무 익숙해서 더 아팠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넌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치우려는 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병실 불을 끄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강릉의 바다가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젠 나도 내 인생을 되찾을 때가 됐어.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효심이라는 말도, 가족이라는 단어도. 그들이 무너뜨린 건 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속에 불씨 하나를 피웠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은 더 넓어졌지만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하얀 벽, 하얀 이불, 하얀 시트, 모든 게 정리돼 있었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정리된 사람을 위한 방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오늘 오후에 오신대요.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찾아온다는 말 대신 오신대요. 이제는 들렀다 가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그들한텐 일정 중 하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아직 숨 쉬니까.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며느리는 꽃바구니를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그럼 이제 곧 죽을 얼굴인가 보지. 그녀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정리? 예. 병원비가 계속 늘어나서요. 집 한 채만 정리하면 치료비는 충분해요. 그 말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드럽게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다 아버님 위해서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공손했지만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부드럽지만 명령 같았죠. 마치 이미 결정이 끝난 일처럼 말하는 그 톤이. 아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부분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굵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자녀 자산 일괄 처분 위임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형식이에요, 아버지. 요즘은 다 이렇게 해야 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편히 계시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는데 벌써 나를 정리하겠다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나오면 꼭 감정적으로 나오시잖아요. 감정적으로?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래,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다. 넌 감정이 없으니까 이런 서류를 들고 다니는 거고.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현실 좀 보세요. 이제 저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래, 저게 진심이구나. 이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구나.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아버님, 몸 상하세요. 제발 좀 진정하세요. 진정?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진정하고 있어서 이러는 거야. 진정이 깨지면 그땐 아무도 못 말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요. 저희도 준비를 해야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공기가 싸늘해졌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준비는 해야지. 제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럼 내 말대로 하자. 하지만 기억해라. 오늘 이후로 너희는 나를 잃었다.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 말이 또 한 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럼 보여주마.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너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날 밤, 불 꺼진 병실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간호사에게 부탁해 복사해둔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안엔 아들의 이름, 며느리의 서명, 그리고 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글자들이 번들거렸습니다. 마치 배신의 흔적처럼.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너희처럼 해보자. 내 이름으로, 내 방식대로. 창문 밖에서 파도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속에 눌러뒀던 분노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멎은 듯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달빛만이 벽 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요. 저희도 준비를 해야죠.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준비라. 넌 내 죽음을 준비했겠지. 그럼 이제 나는 너희의 끝을 준비할 거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마음속의 분노가 서서히 식으며 대신 이상하리만큼 냉정한 침착함이 찾아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낮에 보던 서류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리는 글씨, 그리고 묘하게 어긋난 내 서명.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야. 놈들이 미리 만들어둔 거지. 그때 문틈으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예, 잠이 잘 안 와서요. 아까 아드님이 가시면서 봉투 하나 두고 가셨던데요. 서랍 위에 있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랍 위에 놓인 흰 봉투, 아들의 글씨체로 적힌 글자, 병원 서류,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중 맨 위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녀 자산 이전 완료 확인서. 날짜는 일주일 전. 서명란엔 내 이름이 있었지만 그 글씨는 분명 내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숨이 막히고 머리가 하얘졌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가운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 하나. 표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계좌 백업. 저는 USB를 한참 바라보다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이거 컴퓨터에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요? 위험한 건 아니죠? 예, 제 계좌 정리 파일이에요. 간호사는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화면에 수십 개의 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전부 제 이름, 받는 사람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내 돈을 이렇게 빼갔구나. 거래 내역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정리 완료. 그 단어들이 하나같이 도둑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마지막 한 줄. 수신자 어줄서건설 대표 김서진. 금액 3억 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서진. 며느리의 오빠, 사돈집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병원비 얘기를 꺼냈던 거구나. 결국 사돈집이랑 짜고 내 돈을 돌려 쓴 거였지. 이빨이 저절로 악물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가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썼습니다. 복수의 계획. USB 원본 보관 복사 금지. 서호건설 계좌 추적. 모든 통화 자동 녹음 시작. 아들 며느리와의 접촉 중단. 그리고 맨 아래 가늘지만 분명한 글씨로 적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되갚는다. 그 문장을 쓰는 손이 놀랍도록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정리되지 않은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눈을 떴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뛰었습니다. 그래, 이건 병이 아니라 훈련이다.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거야. 창문 밖의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제 결심을 확인하듯 속삭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했던 내가 이제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조심스레 제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이대로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들렸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퇴원하자마자 저는 오래전에 새를 줬던 낡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죠. 열쇠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벽장 속엔 오래된 금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녹슨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자 낡은 서류 봉투들과 도장,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 몇 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게 내 마지막 방패였지. 통장을 펼치자 잔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억 7천만 원. 살아있는 동안 건드리지 않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정리할 때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는 사용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요? 왜요? 가족분들이 치매로 인한 재산 보호 조치를 신청하셨어요. 현재 아드님 명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끝까지 보여주는구나.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전 사업 시절 쓰던 법인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건 내 법인 계좌인데 그것도 정지됐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법인은 개인 보호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 아직 길이 있다. 이제 나도 준비를 시작할 차례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제 도장을 도용했습니다. 제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전부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더니 몇 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든 자금이 새로 만든 법인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 걸려있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소, 계좌, 기록, 모든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하나, 예전 회사 명의로 된 공용번호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그 번호를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도록요.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균열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 그 남겨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병원에서도 없다고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잘 지내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통장도 막히고 카드도 정지됐어요. 그건 내가 묻고 싶다. 남의 돈을 왜 손댔냐? 아들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그건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귀에 닿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 힘들면 남의 걸 훔쳐도 되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너한텐 현실이었겠지만 나한텐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 자막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우건설 횡령 및 불법 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 착수. 김서진. 며느리의 오빠, 내 돈을 옮겨 담았던 바로 그 인간.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며칠 뒤 아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퇴원하셨어요. 며칠 됐습니다. 연락처는요? 남기지 않으셨어요. 퇴원 다음 날 내 이름으로 된 계좌와 번호, 모든 흔적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겠죠. 하지만 죽은 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었죠. 며칠 후 아들의 집 앞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하나. 그 안에는 USB와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결말이다. 이제 스스로 감당해라. 그 문장엔 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조용한 선언이었죠.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어도 문 앞엔 그 봉투만 남아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방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 파도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려왔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짙은 밤 공기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래, 이제야 끝났구나. 그동안 내 안을 갉아먹던 분노와 서러움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했지만 결국 미움보다 더 깊었던 건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이제 그 연민이 나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여명이 올라왔습니다. 햇살은 아직 희미했지만 그 빛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야겠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가는 일.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책상 위를 스쳤고 그 위엔 오래된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잔에는 아직 미지근한 커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편안한 숨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괜찮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공기 속을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살았던 날에서 이제는 살아있기 위해 사는 날로. 펜 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그저 바닷가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엔 과거의 분노도 미움도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그저 왔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이 이상하리만큼 위로가 됐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 하나가 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햇살에 흔들리는 그 작디작은 꽃잎이 왠지 모르게 내 인생 같았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피어나는 건 혼자다. 그 순간 나는 나를 처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복수한 나도, 아버지로서 실패했던 나도,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시 살아보려는 나 자신을. 며칠 후
나는 작은 해안 마을의 방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방세는 싸고 바다까지는 걸어서 5분. 그 근처엔 시장도 있고 작은 서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서점 주인은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매일 오시네요. 책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제는 글이 친구라서요. 그럼 좋은 책 하나 추천드릴게요. 그는 조용히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피어나는 법을 배워야 산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서점을 찾았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도시에서 보냈던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욕망, 배신, 분노, 그리고 복수. 그 모든 게 내 인생의 전부 같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젠 그것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단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압니다.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붉은 빛이 잔잔히 번지고 그 위로 갈매기가 낮게 날아갑니다. 바람은 아직 차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나는 그 노을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문득 지난 세월 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잃어야 보이고 비워야 채워진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나는 잃었고 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방 안에 등불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쓴맛이 났지만 그 쓴맛마저도 이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었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볼 것이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젠 그 소리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그 끝없는 파도 소리가 마치 내 지난 세월 같아 자꾸만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그 소리는 나를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재우는 소리입니다. 탁자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주소도 이름도 없는 봉투. 나는 그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전 아들이 써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그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빛 아래에 올려두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지만 그 쓴맛마저도 이젠 익숙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남은 빛이 바다 위를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미워도 사랑이었다. 그 문장이 내 안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아들을 용서한 것도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미움은 오래 품으면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니까요. 며칠 전 나는 그 USB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세상 기록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알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며칠 후 이곳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갔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 소녀가 무대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를 들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겠구나.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누군가의 삶을 망치지 않으면서
자기 인생의 한 음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장면이 이상하리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그 아이가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박수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 짧은 한마디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은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별빛이 더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내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아주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아버지. 그 목소리의 온도는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괜찮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빛을 잠시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잃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도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또 다른 인생을 다시 일으킬 힘이 됩니다. 여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인생 이야기입니다.